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을 한 권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뭐 아주 편안한 상태로요. 맞아요. 푹신한 소파에 기대서 책을 딱 펴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책에 코를 박고 글씨를 읽는 대신에 그 책을 몸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멀찍이요. 네, 한 45도 각도 사선으로 쭉 밀어냅니다. 그러고는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거죠. 시선의 한 90%는 텅 빈 앞을 향하고 아주 잠깐씩만 약간 컨닝하듯이 10%의 시선으로만 텍스트를 훔쳐봅니다. 와, 그거 되게 낯선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당신이 직접 겪은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듯이 그 문장들을 소리내서 허공에 뱉어냅니다. 자,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독서가 아닙니다. 텍스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탈취하는 아주 도발적이고 뭐랄까 본능적인 심리적 퍼포먼스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딥 다이브 해볼 자료가 바로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퍼포먼스의 현장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진행된 북텔링이라는 이름의 인문 고전 퍼포먼스 영상인데요. 단순히 모여서 감상을 나누는 평범한 독서 모임을 상상하셨다면 그 선입견은 지금 바로 버리셔도 좋습니다.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네, 오늘 당신은 제임스 조이스의 그 난해한 고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어떻게 해체되고 또다시 조립되어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참가자들의 뼈 때리는 현실 감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북텔링 과정이 유독 흥미로운 이유는요. 고전 문학이라는 그 무거운 권위 앞에서 독자가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주눅들지 않는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미로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독자 스스로 미로의 벽을 부수고 자기 길을 내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메인 퍼포먼스에 뛰어들기 전에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리허설 단계입니다. 건축물 올리기 전에 집안 다지는 작업 같은 거죠. 딱 그거죠. 이 단계에는 아주 흥미로운 세 그룹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텍스트를 씹어 삼켜서 자기 언어로 뱉어내는 주인공, 북텔러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인 제임스 킴입니다. 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경청하고 반응하는 리스너로는 레이첼과 준이 참석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판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주제자, 브라이언이 있습니다. 이게 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북텔러로서 전체 텍스트의 해석을 주도하고 어른인 주제자와 다른 리스너들이 그 해석의 무게를 동등하게 받아들인다는 이 역동적인 세팅 자체가 벌써 기존의 수직적인 교육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엄청 파격적이죠. 이들이 진행하는 리허설은 크게 세 조각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육하원칙 브리핑이고요. 둘째는 육하원칙 디스커션. 마지막 셋째는 본 무대의 지문을 미리 맛보는 섹션 프리뷰입니다. 네, 육하 원칙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딴지를 걸고 싶더라고요. 육하원칙.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경찰조서나 뉴스 기사 쓸 때나 쓰는 앙상한 프레임 아닌가요?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은 뉘앙스나 상징이 생명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텍스트를 난도질하는 건 문학에 대한 지나친 환원주의나 폭력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겉보기에는 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학의 아름다움을 싹 다 거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인지심력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필수적인 권위의 해체 작업입니다. 권위의 해체요? 네. 고전 문학은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중압감을 주잖아요. 16살 소년이 제임스 조이스라는 거장의 텍스트를 딱 마주할 때 뇌는 무의식적으로 아, 나는 이 위대한 글을 이해하기엔 부족해 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아, 지레 겁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육하원칙이라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딱 들이미는 순간 텍스트의 신비주의가 확 걷힙니다. 문학이 거대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조각들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하, 텍스트를 뭔가 신의 계시가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썰고 볶을 수 있는 식재료로 격화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임스가 육하원칙으로 브리핑을 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그 순간 작가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자의 주도권이 들어섭니다. 방대한 텍스트 중에서 무엇을 왜, 무엇을 어떻게로 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선택 자체가 벌써?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 강력한 능동적 독서인 셈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레이첼과 준이라는 리스너들이 경청하며 지지해 줄 때
북텔러의 주도권은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야, 진짜 체계적이네요. 그렇게 리허설을 통해서 텍스트의 지배권을 딱 장악한 제임스는 드디어 본 무대인 메인 북텔링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본 게임이네요. 이 메인 북텔링은 무려 6개의 정교한 조각으로 짜여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기묘한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조각, 한국어 연상 독백입니다. 아, 책을 멀리 떨어뜨리고 허공을 본다는 그 단계이군요. 네, 책을 손에 쥐지 않고 45도 각도로 사선에 둡니다. 그리고 앞을 보는 시간 9, 글자를 스캔하는 시간 1, 이른바 9대1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고개를 휙휙 돌려가며 책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와, 꽤 엄격하네요. 마치 연극 배우가 허공에 대고 독백을 하듯이 책과 대화하듯 아주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움직이며 문장을 내뱉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각인 영어 연상 독백에서도 영어로 지문만 바뀔 뿐 이 9대1의 사선 독백 규칙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네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과하게 개선된 메소드 연기 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냥 내용을 완벽하게 다 외우거나 아니면 감정을 듬뿍 담아서 정면으로 낭독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책을 45도 사선에 밀어두고 일할만 훔쳐보는 시각적 족쇄를 채우는 걸까요? 그 시각적 족쇄가 사실은 뇌의 작동 방식을 확 바꿔버리는 스위치이기 때문이에요. 뇌의 작동 방식을요? 네. 우리가 책을 정면으로 100% 응시할 때 우리의 뇌는 철저히 해동 모드에 머뭅니다. 눈에 들어온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 기계적인 노동에 갇히게 되거든요. 아, 글자 읽기 바쁘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는 감정의 이입이나 상상력의 확장이 일어날 여유가 없어요. 텍스트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인 거죠. 약간 그 악보를 보면서 겨우겨우 개 이름을 따라치는 초보 피아니스트 같은 상태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책을 45도 사선에 두고 9대1로 시선을 분배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 10%의 찰나 동안 스캔한 단어들의 파편을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나머지 90%의 시간 동안 허공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서 그 파편화된 단어들을 거대한 시각적 이미지로 렌더링하기 시작합니다. 아, 뇌가 스스로 빈칸을 채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그렇죠. 즉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떠오른 영상을 묘사하게 되는 거예요. 작가의 문장을 빌려 읽는 수동적인 낭독자에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직접 목격하고 청중에게 증언하는 능동적인 서술자로 탈바꿈하는 와, 마법 같은 인지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9대1의 법칙이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활자를 나의 생생한 기억으로 변환하는 강제 변환 장치였네요. 네, 진짜 정교한 장치죠. 이렇게 강력한 장치를 장착한 제임스가 이어지는 메인 북텔링의 조각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갑니다. 리허설에서 다진 뼈대를 바탕으로 세 번째,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을 전개하고요. 네, 네 번째, 영어 질문과 대답으로 내용의 빈틈을 촘촘히 메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살의 북텔러가 머릿속에 띄어올린 제임스 조이스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번역본 73쪽, 영어 원서 54쪽의 지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소설의 주인공 17살의 스티븐이 기숙학교 식당에서 겪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영상에서 제임스가 차분한 연상독백으로 토해냈던 바로 그 문장들입니다. 스티브는 사순절 기간 수요일마다 배식으로 나오는 거무스러운 생선 튀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우, 상상만 해도 별론데요. 그쵸.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몫으로 나온 감자에는 아주 기분 나쁜 흔적이 있었습니다. 농기구에 찍힌 혹은 누군가 고의로 흠집을 낸 듯한 가래스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급식 먹다 보면 다 식어 빠진 맛없는 반찬 받거나 상처난 사과를 받은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있죠. 많죠. 보통의 우리라면 그냥 아, 오늘 배식은 진짜 없네 하고 투덜대고 말 텐데 주인공 스티브는 이 파인 감자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와 억압을 느낍니다. 선생님 혹은 이 거대한 기숙학교 시스템이 자신을 향해 품고 있는 혐오의 물리적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이 지점이 제임스 조이스의 탁월함이자 또 이 텍스트를 해부하는 북텔러 제임스 킴의 분석력이 정말 빛나는 대목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저 상처난 감자 하나일 뿐이지만 아주 엄격한 규율과 억압이 지배하는 종교 기숙학교의 17살 소년에게 이거는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거무스른 생선과 가래스랑 자국은
자신을 규격화하고 억누르는 그 폭력적인 시스템의 은유인 거예요. 아, 소년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세계와의 불화가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불화의 정점에서 제임스가 이 수많은 문장 중에서 단 하나의 키 센텐스를 뽑아냅니다. 그 문장이 진짜 압권인데요. 뭐였죠? 바로 그래, 그는 친구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다. 영어로는 Yes, he would do what the fellows had told him 이라는 문장입니다. 스티브는 이 부당한 대우를 그냥 꾹 참고 감자를 씹어 삼키는 대신에 교장 선생님 방으로 직접 찾아갈 결심을 해요. 행동에 나서는 거네요. 네, 가서 자신이 wrongly punished, 그러니까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죠. 부당함에 딱 직면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임스도 북델링 중에 이 상황이 지옥스럽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꼽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스티브는 교장실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런 웅장한 생각까지 덧붙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역사책에 얼굴이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와, 교장한테 밥 투정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혁명가들의 발걸음과 겹쳐보는 거예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아니, 상처난 감자 하나 가지고 혁명가에 빙의하다니 사춘기 특유의 과의식이네 하고 웃어남길지도 몰라요. 그쵸. 17살 중이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걸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순간은 한 인간의 자아가 아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순간순간입니다. 자기가 겪는 아주 미시적인 부당함을 인류가 겪어온 거시적인 불의와 연결하는 거니까요. 아, 거시적인 불의와 연결한다. 외부의 억압에 그냥 순응하는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될 것인가. 스티브는 지금 그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딱 한 발짝을 내디딘 겁니다. 제임스 킴이 이 문장들을 끄집어냈다는 건 그 역시 스티븐이 겪고 있는 그 내면의 지진을 아주 정확하게 감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와,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치열한 텍스트 분석은 메인 복텔링의 5번째 조각이자 이 퍼포먼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귀한 질문 단계에서 비로소 현실 세계로 폭발해 나옵니다. 네, liberal question. 이 단계의 규칙이 참 지독하더라고요. 북틸러는 방금 다룬 그 지문 안에서 딱 3개의 단어만을 추출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찌르는 철학적 질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구구절절 배경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 3단어로 뼈대만 딱 남긴 질문을 훅 던지는 거예요. 원래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단 3개의 단어만 허락한다는 건 도망칠 구석 없이 가장 날카로운 개념의 창끝만 남겨서 상대방의 명치를 겨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임스가 깎아 만든 그 3단어의 창끝은 이거였습니다.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하나요? 와, 묵직하네요. 네, 이 서늘한 질문이 허공에 떨어지자마자 퍼포먼스의 주제자인 50대 어른 브라이언이 아주 내밀한 삶의 고백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처를 이야기하는데요. 박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 중 누군가는 나는 과거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덜 사랑받았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억울함을 품고 스스로를 좀 단절시킨 채 살아간다는 가슴 아픈 가족사였어요. 스티븐의 그 wrongly punished가 19세기 아일랜드의 기숙학교를 넘어와서 2020년대 한국의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내상과 쫙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네, 연결고리가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브라이언이 도달한 결론은 17살의 스티븐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불합리함에 항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결국 모든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타인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스티븐이 부당함을 따지러 밖으로, 그러니까 교장실로 나아갔다면 브라이언은 수십 년의 삶을 거치면서 그 억울함의 화살표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성찰하는 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인문학의 두께인 거죠. 질문은 딱 하나였지만 10대 소년이 바라보는 저항의 정의와 50대 어른이 바라보는 수용의 정의가 이 북텔링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주 눈부시게 교차하고 있네요. 맞아요. 하지만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리스너로 참여했던 10대 소녀 레이첼의 반응이었습니다. 레이첼이요? 브라이언의 고백이 다 끝나자마자 레이첼이 입을 여는데요. 자기가 평소에 남동생한테 공부해라, 숙제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한대요. 레이첼의 입장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동생을 위한 선한 의도였죠. 누나 입장에서는 뭐 흔한 일이죠. 네. 그런데 방금 이 존귀한 질문과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그 쏘아붙이는 말투나 잔소리를 하는 타이밍 때문에 동생의 입장에서는 누나의 그 선의가 완전한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벌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걸 너무나 쿨하게 인정해 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뒤통수를 딱 치는 통찰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문학 읽을 때 무조건 피해자나 영웅한테만 자기를 이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난 감자를 받은 스티븐한테 딱 이입해서 맞아 나도 저런 억울한 일 당했었지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부당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은 그 짧은 순간에 거울의 방향을 휙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 스티븐이 아니라 부당하게 상처난 감자를 배식하는 식당 요리사나 무심한 선생님 혹은 억압적인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소름.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무의식적인 폭력을 자각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메인 북텔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적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완벽한 성찰의 릴레이에 활용점정을 찍은 6번째 조각, 최고의 영단어 선택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북텔러 제임스가 이 수많은 텍스트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딱 뽑아서 청중 앞에 내밀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퍼니쉬였습니다. 와, 퍼니셔. 이 단어의 다층적인 의미를 알면 진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에서 퍼니쉬는 보통 타인을 처벌하다, 벌주다라는 타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네, 익숙한 뜻이죠. 스티븐이 교장한테 따지려고 했던 처벌이고 또 레이첼이 무의식적으로 동생한테 가했던 처벌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자동사로 쓰이거나 내면을 향할 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다 혹은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딱 품게 됩니다. 아, 스스로 자책하다. 네, 브라이언이 가족의 상처를 보면서 타인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형태와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징벌하려는 외부로 향하는 분노와 나 자신을 향해 책임을 묻는 내부로 향하는 성찰이 이 퍼니시라는 단 하나의 철자 안에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임스가 이 단어를 딱 고른 건 진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텍 속에 죽어있던 고전의 단어 하나가 북텔러와 리스너들의 삶을 쫙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펄떡펄떡 뛰게 된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책에 읽는다는 이 평범한 행위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텍스트의 권위를 해체해버린 리허설, 또 허공의 45도 각도로 책을 밀어내고 9대1의 시선으로 뇌를 속여서 활자를 시각적 이미지로 탈바꿈시킨 연상 독백. 네, 그리고 단 3개의 단어로 서로의 삶을 깊숙이 베어낸 존귀한 질문까지. 브라이언 북클럽의 이 북텔링 퍼포먼스는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쌓여있던 100년 전 제임스 조이스의 문장들을 끄집어내서 2020년대의 10대와 50대가 자신의 흉터를 비춰보는 무시무시한 거울로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책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독자에서 훌쩍 벗어나서 텍스트를 장악하고 또 그걸 현실의 삶을 해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훈련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퍼포먼스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인문학적 유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룬 영상 막바지에 주제자 브라이언이 무심코 툭 던졌던 이 한마디가 계속 뇌리에 맴돌더라고요. 결국 왕이 질문을 던진다. 아, 왕이 질문을 던진다. 청취자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에, 직장에서는 상사의 질문에 정접을 맞히려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심지어 책을 읽을 때도 작가가 던져놓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씁니다. 철저히 지배받는 자의 위치인 거죠. 맞아요. 수동적인 포지션이죠. 하지만 제임스가 존귀한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만큼은 16세 소년이 제임스 조이스를 딱 딛고 올라서서 세상을 향해 주도권을 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질문에 화살을 쥐는 자가 결국 그 공간에 권력을 주게 마련이니까요. 자, 이쯤에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상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북텔링의 기술들이 문학을 넘어서서 당신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적인 텍스트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연인의 가시돋친 메시지, 혹은 직장 상사가 보낸 차갑고 일방적인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소처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 콜을 푹 받고 그 글자들에 지배당하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화면을 45도 사선으로 슥 밀어내보는 겁니다. 오, 45도로 밀어내고. 그리고 9대1의 시선 법칙을 적용해서 10%만 문자를 훔쳐보고 90%는 텅 빈 앞을 보면서 상대방의 그 말들을 당신의 입을 통해 직접 연상 독백으로 소리내어 뱉어보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엄청난 경험이 되겠는데요? 그쵸. 그들의 활자에 담긴 공격성이 허공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딱 펼쳐지는 순간 당신은 어쩌면 그 차가운 이메일 속에서 상사가 억눌러 놓은 두려움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인의 날카로운 메시지 속에서 스티븐의 그 상처난 감자 같은 억울함을 딱 발견할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그들을 향해 단 3개의 단어로 직조된 당신만의 존귀한 질문을 꽂아 넣는 겁니다. 남이 써내려간 감정의 대본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배역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45도의 시선과 3개의 단어로 당신 일상의 무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질문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의 머릿속에 띄워둔 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깊고 치열한 사유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So, what if the way you were taught to read in high school was just, well, completely backwards? I mean, that really shifts the whole paradigm, doesn't it? Right. Because think about it. We are usually taught to just sit there quietly, stare at a page, and, absorb the information. Yeah, it's traditionally this very solitary, almost silent act. Exactly. But what if a classic book isn't actually meant to be passively absorbed? What if it's meant to be interrogated, like wrestled with, and ultimately used as a mirror for your own life? Which transforms reading into a highly structured, almost visceral dialogue. Yeah, and that is exactly what today's deep dive is going to explore. We are looking at this fascinating educational framework called book telling. It's a really unique approach. It is. We specifically have our hands on a case study of a liberal arts classic performance from the Brian Book Club. So our mission today is to dissect this incredibly specific methodology, right? To understand how it takes dense, intimidating literature and just turns it into a profoundly personal humanistic experience. And to really ground this, we are looking at a performance by a book teller named James Kim. Right? So James is 17 years old. He's a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 He likes music, he likes books, and, like anyone that age, he is just simply trying to navigate the messy complexities of teenage life. Yeah, just dealing with all the high school chaos. Exactly. And he is presenting to 2 listeners. Their names are Rachel and June. And this entire process is being guided by a presider named Brian. And James is not just starting with some breezy young adult novel here. He is tackling a heavy hitter. He's doing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Yeah, not an easy read at all. No, definitely not. And he's zeroing in on a very specific section, page 54 or page 73, depending on the edition you might have on your own bookshelf. So, okay, let's unpack this. Because the way James Kim approaches this text looks absolutely nothing like a traditional high school literature essay. It doesn't. It requires a completely different cognitive architecture. The book-telling process is built around 2 primary phases. And the first phase is entirely about preparation. They call it the rehearsal. And the tools they use for this rehearsal are, well, they're deeply analytical. Very. James has to break his section of the James Joyce text down using a 5W1H structure. So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Classic journalism questions. Exactly. He starts with a briefing using those 6 questions, then moves into a discussion using those same questions, and finally finishes with a section preview. Which I have to say, applying a rigid, almost journalistic 5W1H framework to a swirling stream of consciousness author like James Joyce. Seems wrong, right? Yeah, it seems incredibly counterintuitive. Why force a teenager to use such a cold, logical tool to analyze deeply emotional art? Well, because without logic, emotion is just chaos. Oh, that's interesting. Yeah, when you read complex literature, especially at 17, the feelings it evokes can be completely overwhelming. They're difficult to articulate. Right, you just feel it, but you don't know how to say it. Exactly. So the 5W1H method forces the student to anchor those abstract feelings to concrete
facts. For instance, out of this dense text, James selects one specific key sentence to anchor his entire presentation. What was the sentence? He chooses, yes, he would do what the fellows had told him. He would go up and tell the rector that he had been wrongly punished. And I find his rationale for picking that specific line so revealing. Because he doesn't bring up some high-minded literary theory, you know. No, not at all. He talks about the visceral reaction he had to the text. He describes the situation the main character, Stephen, finds himself in as hellish and unbearable. Those are massive, heavy words for a teenager to use. Right. He is really locking on to this profound sense of victimhood and mental anguish. But notice what the framework forces him to do with that anguish. He isn't allowed to just wallow in the feeling of it being unbearable. Right. Through the 5W1H rehearsal process, he has to distill that massive emotion into 3 incredibly sharp, actionable points based on his key... Sentence. Right, he breaks it down. Exactly. Number 1, he would go up. Number 2, tell the rector. Number 3, that he had been wrongly punished. So he has completely synthesized a complex emotional landscape into a logical progression. It's basically the exact same concept as building scaffolding around a house before you attempt a major renovation. That is a great way to look at it. Like if you're looking at this 5W1H rehearsal from the outside, it seems rigid, maybe even overly restrictive. You have all these metal bars and rules holding you in place. Right, it looks confining. But that rigidity is precisely what gives you the safety to go in and confidently tear down the walls of the text later. You understand the foundational load-bearing beams of the story, so you won't get crushed by the emotion of it. That scaffolding metaphor perfectly illustrates the psychology at play here. You have to organize the chaotic landscape of a classic novel into digestible components first. Yeah. And once the mind fully grasps the structural reality of the text, the body is finally ready to deliver the emotional truth of it. And that physical delivery is where the process takes a dramatic turn. Because having the logical scaffolding isn't enough on its own, right? You actually have to inhabit the space, which means leaving the rehearsal behind and stepping into the physical performance. Yes. And this starts with what the book club calls the imaginary monologues. So James performs this first in Korean and then again in English. And the physical constraints placed on the bookteller during these monologues are highly specific. Like, if you picture someone reading aloud to a room, you probably picture them holding a book open in front of their chest, staring down at the pages. Sure, yeah. Standard reading posture. But James is not allowed to do that. He is instructed to place the book diagonally at a precise 45-degree angle. Wait, he's not even holding the book normally. No. I am just picturing him standing there, the book tilted off to the side. I mean, that feels like a highly unnatural way to interact with a piece of literature. Oh, it is definitely unnatural. Yeah. But it serves a very specific cognitive purpose, which really becomes clear when you look at the eye contact rules. Oh, right, the ratio. Yeah. Yes. They enforce what is called a 9.1 gaze ratio. James must spend 9 parts of his time looking straight forward as he recites, and only 1 part of his time actually glancing at the text. Wow. And furthermore, the guidance explicitly warns against snapping your head back and forth mechanically. You have to turn your head slowly, naturally, as if you'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physical book. Okay, I have to challenge this methodology a little bit here. If you are listening to this right now, try to imagine picking up your favorite novel, holding it at a 45-degree angle, and forcing yourself to stare at the wall 90% of the time while you recite it. It sounds difficult. It sounds performative. Does that actually deepen your relationship with the text, or is this just, I don't know, theatrical flair designed to make the presentation look impressive to the listeners? It definitely sounds performative at first glance. What's fascinating here is that the psychology behind it is actually rooted in cognitive load and internalization. Think about what happens in your brain when you can only look at the words 10% of the time. You cannot simply read the text. Reading is a passive transfer of data. Right. To execute a 9.1 gaze ratio, your working memory has to completely internalize the flow of thought. A mere glance at a few words on the page must trigger the entirety of the next concept in your mind. Ah, I see. The framework describes it as a calm, reflective utterance. It's like an actor performing a monologue based on free association. So you literally cannot hide behind the pages. Exactly. The 45-degree angle opens up your body language, and the 9.1 ratio forces the author's words to live inside your head,
not just on the paper. You become entirely exposed to the material. I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mind of an author like James Joyce and the voice of a modern 17-year-old. Yeah. And because you are exposed, you have to be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microscopic details of the story to survive the performance, which is exactly what happens when James moves into the English storytelling and Q&A portions of the performance. Right, because having internalized the text physically, James returns to that logical 5W18 structure to tell the story in English. And the details he pulls out to prove his mastery of the text are, well, they're incredibly granular. So specific. Yeah, he notes the precise setting, a Catholic high school on Wednesdays in Lent. He talks about the food, specifically how the main character, Stephen, is staring down at a blackish fish fritter that he cannot bring himself to eat. And the level of observation gets even more focused than that. Out of everything happening in this scene, James zeroes in on a single potato on Stephen's plate. The potato. Yes. He notes that the potato has the mark of the spade in it. A mark of a spade and a potato. Again, I'm going to push back here. Go for it. We are analyzing James Joyce. This is literature dealing with massive, sweeping themes of religion, societal rebellion, and the formation of a young artist's identity. If we are spending our time discussing the blemish on a cafeteria potato, aren't we completely mis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From a traditional macro-level academic view, perhaps, but book-telling operates on a humanistic perspective. And in humanism, the macro is almost always hidden entirely within the micro. Okay, how so? Well, the Q&A segment reveals exactly why James locked onto that specific detail. He explains the origin of that mark in the potato. Oh, right, the teacher. Yes. The teacher, who is an adult authority figure at this religious school, essentially bade his fork into the student's potato simply to demonstrate his dislike for the boy. Think about the emotional weight of that action. It's mean. It is incredibly petty. James points out during his analysis that this adult teacher is not grown up. Wow. That tiny physical mark in a root vegetable perfectly encapsulates the entire hellish and unbearable environment James identified all the way back in his rehearsal phase. Oh, I see it now. It proves to the audience that the punishment Stephen Dedalus is facing isn't some grand divine righteous correction. It is small, petty, human, and deeply unfair. So the forest isn't missing at all. The entire forest is reflected in that one potato. And if you are listening to this, you can probably relate to that feeling. Think about the last time a boss, a teacher, or someone in authority did something incredibly petty to you. It's rarely a massive, dramatic blow-up. It is usually a metaphorical fork in your potato. That's a great way to put it. It is those tiny dismissive actions that make an environment feel truly unbearable. Exactly. And by proving that the text is grounded in that relatable, petty human behavior, James has naturally teed up the absolute core of the book-telling framework. The text has been analyzed, internalized, and delivered. Now, it must be used as a mirror to examine the participants' own lives. Right, which transitions us to the liberal question segment. And the constraint placed on the bookteller here is honestly brilliant. It really is. James is tasked with formulating a deep philosophical question to ask his listeners. But he is only allowed to use 3 words derived from the text itself. Which forces absolute precision. A teenager might be tempted to ask a sprawling, confusing, highly theoretical question about 19th century Irish Catholicism. The 3-word limit prevents that. The question has to be a pointed arrow. And the question James asks the group is Galax, which translates beautifully to, do you say you've been wrongly punished? Let that question hang in the air for a moment. Do you say you've been wrongly punished? He directs this at Brian, the presider, and Rachel, one of his listeners. And Brian's response is staggering. Yeah. Here's a 50-year-old man taking a question from a 17-year-old boy about a classic novel, and he applies it directly to the most vulnerable parts of his own life. He really opens up. He does. Brian opens up about his complex family dynamics. He shares that his mother and his older brother recently had to undergo major surgeries, and he talks about the reality of large families, how there is so often this quiet undercurrent of resentment. He describes another sibling who harbors deep feelings of being treated unfairly over the years, feeling as though they were wrongly punished by their parents or by life itself compared to the rest of the siblings. The psychological depth of that confession is remarkable, especially in a mixed-generation setting like that. Yeah, completely. Brian is exploring the anatomy of resentment.
He validates the premise, noting that no one should silently endure true, objective injustice. Right, he's not saying you just have to take it. Right. But he observes that clinging to the identity of being wrongly punished, of perpetually blaming your environment or your family for your unhappiness, ultimately just breeds more misery. Yeah. His humanistic takeaway is that finding the root cause of your discontent within yourself, rather than your surroundings, is what usually brings peace. He is essentially suggesting that even when the unfairness is entirely real, letting it become your defining narrative turns into a self-inflicted punishment. Yes, exactly. But the power of this liberal question is that it doesn't just apply to 50-year-old family trauma.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We get this incredible contrast immediately afterward when Rachel, the teenage listener, answers the exact same question. Rachel's perspective couldn't be more different from Brian's, yet it strikes the exact same chord of self-reflection. She thinks about her relationship with her younger brother. She confesses to the group that she is constantly nagging him to do his homework. It had gotten to the point where her mother actually had to step in and tell Rachel to stop bullying him. Wow. And before this book-telling session, Rachel felt completely justified. Her internal narrative was, I am older, I know better, I am just trying to help him study. Sure, she thought she was doing a good thing. Right. But hearing James's three-word question, do you say you've been wrongly punished? And listening to Brian unpack the psychology of resentment, Rachel experiences an epiphany in real time. Yeah, she realizes that regardless of her good intentions, her tone and her timing meant her younger brother almost certainly felt wrongly punished by her. Yeah. She realizes that, from his point of view, her mother was right. She was bullying him. If we step back and look at the educational goals of this book club, this right here is the summit. The objective is not rote memorization. The goal isn't to make sure a teenager can pass a multiple-choice test on James Joyce. Not at all. The goal is to use classic literature as a catalyst for extreme empathy and self-awareness, capable of crossing vast generational divides. It brings back that idea of the text as a mirror, or even a literary Rorschach test. Oh, I love that comparison. Yeah, you hold up this one specific line about a boy in a Catholic school facing a petty teacher. A 50-year-old man looks at that inkblot and is forced to reevaluate decades of sibling rivalry and parental care. And then a teenage girl looks at the exact same inkblot and realizes she owes her little brother an apology. Exactly. The words on the page never changed, but the truth they reflected back was entirely customized to the person looking at them. It's amazing. And that reflection is solidified in the very final phase of the framework, which is the best English vocabulary. To cap off the entire experience, the bookteller must select one single word from the text that serves as the ultimate thematic anchor. And James selects the word punish. Which, at first, feels maybe a bit simple. Well, it is the perfect capstone because of how they choose to define it. They don't just settle for the surface-level transitive verb definition to penalize someone or sentence them for a crime. Right. They dig into the deeper internal psychology of the word. They define it in the context of an automatic feeling of self-reproach, the act of suffering because one feels they have done something wrong. Look at how that definition weaves the entire hour of work together. You start with Stephen Dedalus's literal external punishment in the book, the teacher stabbing the potato to show his dominance. But through the methodology, it evolves into the metaphorical internal punishments that the group discuss. Oh, yeah. The sibling who punishes themselves with lifelong resentment. Rachel, who was punishing her brother under the guise of academic help and is now feeling the self-reproach of realizing her mistake. It all ties together perfectly. The vocabulary word ceases to be a sterile entry in a dictionary. It becomes the thematic glue that binds Joyce's art to James, Brian, and Rachel's lives. It is a stunning journey to look back on. I mean, think about how this started. We began with this dry, rigid scaffolding, a 5W1H logical breakdown of a single sentence. Then we moved into the severe physical constraints of holding a book at a 45-degree angle with a 9.1 gaze ratio. It sounded so clinical at first. Right. But all of those restrictive mechanics were simply tools to funnel the participants down into this profoundly vulnerable, deeply human conversation about fairness, family dynamics, and personal accountability. All of it sparked by one single page of a classic novel. It proves that the barrier to classic literature isn't the text itself. It is how we are taught to interact with it.
Absolutely. When you engage with a book with that level of rigor, physical embodiment, and emotional vulnerability, it stops being a dusty artifact. It Right. becomes an active, living participant in your own personal development. So what does this all mean for you, the person listening right now? It is a stark reminder of the true power of reading. Reading shouldn't just be about checking a classic off your cultural to-do list so you can sound smart at a dinner party. No, it should be a genuine, two-way conversation. You have to be willing to let the text interrogate your life just as fiercely as you are interrogating the text. Right. I will leave you with a final thought to mull over today. Think about a specific memory in your own life where you felt wrongly punished. Maybe it was a petty boss, a misunderstanding with a friend, or just a situation where the universe felt incredibly unfair. We all have those moments. We do. Now, if you had to hold that memory at a 45-degree angle, if you force yourself to view it with a 9.1 ratio, looking mostly forward toward your future, instead of getting lost staring down at the granular details of the past, how might your interpretation of that punishment change? Would you still see yourself purely as the victim of someone else's petty behavior? Or might you find a new way to understand your own reaction to the experience? It's a heavy question to carry with you. As we've seen from James, Brian, and Rachel today, sometimes the heaviest questions lead to the most freeing answers. Keep interrogating the books you read and keep interrogating yourselves.